때는 조선시대 한양 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민준이라는 젊은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어 절뚝이라 불렸지만 그 상처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아무도, 심지어 그 자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인근 산의 암자에 불공을 들이러 가던 이 마을의 가장 큰 기와집 주인, 젊은 과부 서하마님이 산길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하여 데려온 것이었죠. 기억을 잃고 갈 곳도 없는 그를 서하마님은 가엾게 여겨 자신의 집머슴으로 거두었습니다. 민준은 성실하고 우직한 청년으로 굳은 일도 마다치 않고 묵묵히 해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민준은 뙤약볕 아래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습니다. 흙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인 밭에서 그는 힘차게 호미질을 했습니다. 한참을 일하던 그때 호미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놈의 감자가 땅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박았기에 이리도 안 뽑히는 게냐. 오기가 생긴 민준은 온 힘을 다해 호미를 잡아당겼습니다. 끙끙거리며 씨름을 하기를 한참, 마침내 쑥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감자가 뽑혀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무슨 감자가 호박만 하단 말인가. 민준은 자신의 얼굴보다 더 큰 감자를 보며 신기해하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귀한 것은 마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려야지. 분명 기뻐하실 게야. 그는 거대한 감자를 품에 안고 마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는 불편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어서 마님을 놀라게 해드릴 생각에 마음이 급했기 때문이죠. 집에 도착한 민준은 곧장 마님을 찾았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모두 밭으로 나가고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에이, 늦었구나. 이 왕감자는 저녁에나 보여드려야겠네? 그가 아쉬워하며 돌아서려는데 뒤뜰 우물가에서 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민준은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우물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서하마님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하얀 몸에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더운 날씨에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하고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두 눈은 휘둥그레졌고 심장은 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했으며 온몸은 돌처럼 굳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30의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는 서하마님은 20살 처녀라 해도 믿을 만큼 고운 자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저리 고울 수가 있단 말인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 같구나. 마님의 피부는 달빛을 받은 백옥처럼 희었고 몸의 곡선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님이 목욕을 마치고 옷을 다 입을 때까지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님이 방으로 들어간 후에야 정신을 차린 민준은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심장이 왜 이리 뛰는 게냐. 터져버리겠네? 태어나 처음으로 여인의 몸을 본 민준은 가슴이 세차게 요동쳤고 생전 처음 겪는 신체의 변화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으이그, 이놈아. 넌 눈도 없는 것이 왜 이리 성이 났느냐? 당황한 그는 주먹으로 제 아랫도리를 쳤다가 아픔에 대굴대굴 구르기까지 했습니다. 감자밭으로 돌아왔지만 우물가의 마님 모습이 아른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은 다 글렀구나. 온통 마님 생각에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든 민준은 한밤중에 소피가 마려워 잠에서 깼습니다. 변소에 다녀오던 그의 눈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마님의 방이 들어왔습니다. 이 깊은 밤에 마님께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 걱정이 된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마님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숨을 멈췄습니다.
마님은 속이 비치는 얇은 고쟁이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는데 마님의 행동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님은 장롱에서 목침을 하나 꺼내더니 이불 위에 놓고는 그 위에 걸터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왜 그리도 일찍 가셨습니까? 제가 이리도 외로운데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깊은 한숨을 내쉰 마님은 목침을 두 다리로 단단히 잡고 마치 말을 타듯이 앞뒤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민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마님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움직이던 마님은 몸을 부르르 떨더니 그대로 목침 옆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얼 본 것이지? 저러다 호롱불을 건드리면 큰일인데. 민준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든 마님 대신 불을 꺼주기 위함이었죠. 일렁이는 불빛 아래 잠든 마님의 얼굴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손만 뻗으면 다을거리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향기에 민준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 향기는 또 어찌 이리 좋은가? 그는 서둘러 호롱불을 끄고 밖으로 나와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마님 생각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머슴들과 아침을 먹으려는데 하녀 연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민준 오라버니. 눈이 왜 그리 벌게? 간밤에 잠 못 이룰 일이 있었나 봐. 헛소리 마라. 그냥 좀 뒤숭숭해서 그랬다. 뒤숭숭. 혹시 내 생각하느라 그런 거 아니고? 히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비켜라. 밥이나 먹어야겠다. 연실의 짓궂은 농담에도 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마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밥을 먹고 연실을 피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도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러 나왔는데 어김없이 마님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떠오르자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다시 마님의 방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마님은 얇은 옷차림으로 누워 있었고 그 옆엔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러다 불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민준은 다시 살며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님 곁에 다가서는 순간 잠든 줄 알았던 마님이 벌떡 일어나 그의 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민준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고리를 벗어 던져두고는 그대로 방을 뛰쳐나와 주랭랑을 쳤습니다. 방에 홀로 남은 마님은 그의 저고리 소매만 쥔 채 황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저 사내는 왜 저리 숫기가 없는 것이야. 모처럼 내 방까지 들어와 놓고 도망가다니? 내 속이 다 답답하구나. 사실 마님은 민준을 처음 주워온 그날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물가에서 목욕한 것도 밤마다 불을 켜놓고 그를 기다린 것도 모두 그를 유혹하기 위함이었죠. 저런 숙맥을 데리고 어찌하면 좋을꼬? 고민하던 마님은 꾀를 내어 민준과 처음 만났던 산속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님은 민준을 불렀습니다. 절두가 보광사에 불공을 드리러 갈 것이니 채비를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연실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마님. 절에 가실 땐 항상 제가 모시지 않았습니까? 헌데 어찌 이번에는 저자를 데리고 가신단 말씀이십니까? 이번에는 짐이 많아 힘 잘 쓰는 사내가 필요해서 그러느니라. 연실은 무언가 수상함을 느꼈지만 마님의 뜻이 완고하여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떠나는 민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 절대 딴 생각 품으면 안 돼. 내 말 명심해. 알겠다. 알겠어. 집이나 잘 지키고 있거라. 그렇게 마님과 민준은 단둘이 산길을 떠났습니다. 능선을 넘고 계곡을 지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산자락 아래 작은 주막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저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야겠구나. 두 사람이 주막에 들어섰지만 주막은 텅 비어 손님이라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모, 국밥 2그릇과 방 2개를 주시오. 국밥을 가져온 주모에게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모, 어찌 이리 주막이 한산합니까? 에휴, 다 저놈의 산적들 때문이지요. 요 며칠 이산에 산적대가 나타나서 닥치는 대로 훔쳐가니 해만 지면 다들 껍을 먹고 나오질 않아요. 주모의 말에 마님과 민준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절두가. 산적들이 돌아다닌다 하니 마음이 불안하구나. 밤이 깊어지면 내 방으로 와서 나를 좀 지켜주거라. 예. 마님, 어찌 저더러 마님 방으로? 내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 그러느니라. 그럼, 저는 그저 마님 곁에서 조용히 지켜드리면 되는 것이지. 다 큰 사내가 어찌 그리 순진한 소리를 하느냐.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느니라. 밤이 깊어지자 민준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마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마님은 단정히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마님의 고운 얼굴과 흩어진 머릿결에 민준은 숨이 턱 막히고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때 마님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그대로 민준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마님, 어찌 저에게 이러시는지요? 조용히 하거라. 어서 이리 들어오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님의 몸을 민준은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마님의 손이 천천히 그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하자 그의 심장은 거대한 북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 모조리 끄집어내라. 산적들이 주막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횃불을 든 산적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허, 이놈들이 한방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옷이 반쯤 벗겨진 채 엉켜있는 두 사람을 본 산적들은 껄껄 웃었습니다. 마님은 황급히 몸을 가리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인물이 고운 걸 보니 양반 교수로구나. 오늘은 나와 놀아보자. 이 머슴 놈은 당장 끌어내라. 민준은 거칠게 마당으로 끌려나가 꽁꽁 묶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마님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놈들아! 마님을 건드리지 마라.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심심한데 내가 좀 상대해주마. 산적 하나가 민준을 발로 차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민준은 도끼를 품고 버텼지만 산적들은 이제 몽둥이로 그를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무언가가 그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지고 귓속이 울리며 민준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놈, 눈을 까디집었구나. 죽었나 보다. 산적들이 그에게 관심을 거두는 순간 쓰러진 민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불타는 집, 비명,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무릎을 꿰뚫는 차가운 화살의 감각.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순박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헐거워진 밧줄을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놈이 살아났단 말이냐. 기겁한 산적들이 덤벼들었지만 민준의 몸놀림은 번개와 같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산적들은 모두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준은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님 위에 올라탄 두목의 멱살을 단숨에 움켜쥐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두목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축 늘어졌습니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나는 괜찮다만. 헌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어찌... 마당에 남은 산적들이 쓰러진 두목을 보며 술렁거렸습니다. 저 자는 혹시 그 자가 아닙니까? 설마 단종 폐위 때 역적으로 몰린 김종서 장군의 휘하 무사, 그 아들이 살아남았다고 하던데
별명이 백야차, 백야차라고. 도망칠 때 무릎에 화살을 맞아 다리를 절뚝거린다고 들었습니다. 산적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민준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정체를 알고 있다는 듯이 떠드는구나. 민준, 아니 백야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입 밖에 내는 날에는 땅끝까지 쫓아가 내 놈들의 목을 벨 것이다. 썩 꺼지거라. 산적들은 두목을 들쳐업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절두가. 아니, 그대가 정말 백야차란 말인가? 저도 아직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님. 이제 제 과거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마님을 댁에 모셔다 드리고 저의 스승님이 계신다는 지리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날이 밝자 민준은 마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연실이었습니다. 아니, 어쩐 일로 이리 일찍 오셨어요? 혹시 둘이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일이 있긴 있었지. 그리고 절뚝이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 떠나야 할 것 같구나. 마님도 참. 민준 오라버니가 저한테 얼마나 혼이나자고 졸랐는지 잊으셨어요. 제가 큰마음 먹고 받아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어머, 기억 안 나는 척하기는. 밤마다 내 창가에서 연실아, 제발 나랑 혼인해줘 하고 울며불며 빌었잖아요. 뭐라고? 연실아, 그만하거라. 절뚝이는 나도 양보 못하니 그런 줄 알아라. 그만들 하십시오. 저는 이만 지리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준은 두 여인의 기싸움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와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지리산 깊은 산속, 그는 묘하게 익숙한 초가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문 앞에는 백발의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내 제자야. 스승은 그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양대군의 손에 억울하게 희생되었고 자신은 스승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만 건졌다는 것을. 스승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택은 내 손에 달려있다. 다만 명심하거라. 분노만으로 휘두르는 검은 결국 내 자신을 해칠 것이다. 저는 한양으로 가야겠습니다. 민준은 검 한 자루를 챙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을 타고 궁궐담을 넘은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 병사들을 쓰러뜨리고 수양대군의 집무실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검날은 이미 홀로 서책을 읽던 수양대군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김종서 장군과 함께 참수당한 무인의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단 말이냐? 여기서 전하를 죽여제 복수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리하면 이 나라는 또다시 피바람에 휩싸일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만약 폭정을 펼치신다면 전하의 목에 검을 겨누는 자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백야차라 불릴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준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양대군은 선정을 베풀었고 사람들은 한밤중 야차가 다녀갔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끝낸 민준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서화마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왔구먼. 이제 혼인하면 되는 거지? 연실아, 혼인은 무슨 혼인? 절두가 이리 오너라. 마님은 민준의 한쪽 팔짱을 끼었고 연실은 반대쪽 팔짱을 끼었습니다. 민준은 그 가운데서 난처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그 후로 민준은 낮에는 순박한 머슴으로 밤에는 두 여인을 지키는 든든한 백야차로 살았다고 합니다. 야차가 오는 날이면 마님과 연실의 방에서는 밤새도록 기쁨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저것은 이부자리에만 들어가면 짐승이라니깐. 짐승이 아니라 야차지요. 야차.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서방님. 아침이 밝아오면
민주는 멀리 보이는 한양의 궁궐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복수가 아닌 소중한 것을 지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